임진왜란의 영웅을 이야기하자면 바다에서는 이순신이요 육지에서는 권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권율은 이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일본의 전라도 진공을 막았고 독선 산성에서는 두세 배에 달하는 일본군을 격퇴하여 경기도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유명한 행주대첩에서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왜적을 격퇴하여 한양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조선이 어찌 되었을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문득 권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 정도의 전공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책을 독파하며 일찌감치 신동이라 불렸다. 생각이 깊고 옳은 길이 아니라 판단되면 결코 가지 않는 정도의 남자다. 불의를 보면 지나칠 줄 모르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의 남자다. 그의 엄청난 전공들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나이 40이 넘도록 백수 생활을 하는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권율은 주위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지인들과 어울려 전국을 여행하는 등 한량처럼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답답하여 한 소리 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과거를 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집안의 힘을 써서라도 관직을 얻든지 뭐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권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태공망은 나이 80에 현달하여 천하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했는데 내 나이 아직 그의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 늦은 출세를 걱정하겠는가? 에휴, 말이나 못하면. 권율은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 권철은 영의정까지 오르는 조선의 대표적 학자이며 문신이었고 그의 형 권함, 권계, 권순도 일찌감치 조정에 출사하여 관직을 얻었는데 막내 아들 권율은 40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놀고 먹으니 부모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충고를 해도 권율은 당당하게 계속 놀고 먹었습니다. 그랬던 권율도 마침내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권철이 임종을 앞두고 권율을 빤히 쳐다보다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낳았구나 하며 곧 숨을 거두었는데 권율에게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상을 치른 후 곧바로 금강산에 들어가 죽도록 공부만 했습니다. 그 결과 신년시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여 승무원 정사에 제수되었으니 그의 나이 46세가 되어서야 겨우 하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권율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6세에 오른 관직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는 늘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단 옷을 새로 지어주자 권율은 입기를 거절했습니다. 보기에도 품이 있어 보이는 좋은 옷이라 어머니는 재차 입기를 권했지만 권율은 이렇게 말하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의복이라 몸만 가리면 그만이지 무엇하러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합니까? 그것이 권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권율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배의 외적도 두렵지 않은 권율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난꾸러기 사위 오성 이항복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장난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들이었고 장인과 사위의 장난은 주거니 받거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권율이 오줌을 누는데 이항복이 물끄러미 장인의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권율이 기분 나빠하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사위, 이건 자네의 장인인데 어찌 그리 업신여기는가? 이항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것이 제 장인이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권율이 오줌을 누는데 또 사위가 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또 무슨 장난을 치나 싶어 그냥 일만 마치려는데 이항복이 갑자기 장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란 권율이 뺨을 때린 이유를 물으니 이항복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누구시길래 오줌을 다 누고 나서 감히 제 장인의 목을 흔드시는 겁니까? 이러니 사위인 제가 뺨을 때릴 수밖에요. 전에 한 말을 가지고 사위가 또 장난을 친 것입니다. 권율은 분해하며 다음에는 꼭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율이 입궁하려고 속옷을 갖춰 입는데 이항복이 또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권율이 물었습니다. 자는 왜 또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인가?
장인어른, 이 더위에 그걸 다 입고 가시려고요? 그럼 다 입어야지 벗고 가겠는가? 속옷은 생략하고 관복만 입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그런가? 권율은 이항복의 말이 그럴듯하여 정말로 속옷을 입지 않고 관복만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항복이 선조에게 청하였습니다. 전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 나이 많은 대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사옵니다. 잠시 관복을 벗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조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날도 더운데 경들은 관복을 벗고 회의토록 하라. 권율은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아 벗으면 그대로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망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복을 벗는데 권율 혼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선조가 물었습니다. 경은 왜 관복을 벗지 않는 것인가? 결국 권율은 옷을 벗었고 당연히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선조가 놀라 물었습니다. 경은 왜 속옷을 입지 않았는가? 권율은 머리가 하얘져 도저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식은 땀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이 이항복이 구해주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는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홀로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저렇게 입고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조는 권율의 뜻을 가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훈훈한 분위기에 화가 난 이는 역시 권율 혼자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병 주고 약을 준 사이에게 권율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혼자 적적했던 권율은 문득 예쁜 여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여종은 무지하게 예쁘고 결국 권율은 여종과 정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마누라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권율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를 내며 그를 집안 창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이항복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곧장 창고로 달려가 장인을 놀려댔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늘 색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거늘 장인께서는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권율은 이항복이 한없이 미웠지만 일단 위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탁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나 좀 꺼내주시게. 자네가 아니라면 여긴 제갈량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일세. 이항복은 꺼내주기는커녕 웃음을 참으며 더욱 면박을 주었습니다. 제갈량이라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날도 제대로 당했습니다. 권율은 이를 갈며 복수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항복이 권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한데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권율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항복은 그 방에서 공부는 안 하고 여종과 정을 통했습니다. 권율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확실한 복수가 될 것인가? 생각 끝에 권율은 손님을 잔뜩 초대하여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이항복은 급한 대로 여종을 이불에 싸서 방 한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권율이 그 이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큰 이불이 있네. 손님도 많은데 치워야겠구나. 하며 이불을 들어올리자 그 속에 있던 여종이 알몸인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당했구나 싶었던 이항복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벌거벗은 여종을 숨기기란 어렵습니다. 사위의 재치로 그곳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실록은 이항복의 장난기를 두고 해악이 지나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임진왜란 등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난세에 큰 공을 세웠던 큰 인물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암울한 시대에 장난꾸러기의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신이만 물러나옵니다.